셰프님, 오늘 밤 단둘이 술 한잔하며 더 배우고 싶어요. 뺨까지 맞아가며 온갖 수모를 겪던 막내 직원이 갑자기 이런 위험한 유혹을 합니다. 짐승 같은 셰프는 이게 웬 떡이냐 싶었겠죠. 하지만 이건 덫이었습니다. 평범한 아가씨가 아니라 특전사에서 배운 신문 기술로 완벽한 복수를 설계한 거라면요. 허름한 모텔 욕실에서 이 짐승의 최후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거예요. 20회 넘게 제 몸의 일부처럼 익숙했던 흙먼지와 땀 냄새가 밴 군복을 벗는 날, 한유진은 거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자신이 서 있었죠. 군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범한 사회인이라고 하기에도 어색한 경계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더 이상 차가운 강철로 만들어진 총이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제는 사람의 배를 채우고 마음을 살리는 음식을 만들 아직은 손에 익지 않은 새하얀 조리복과 날카로운 칼 세트가 놓여 있었죠. 칠흑같이 어두운 새벽 4시, 아직 도시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시간, 유진은 강남의 최고급 오마카세 식당 미락의 무거운 원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섰습니다. 식당 안은 고요했지만 최고급이라는 명성에 걸맞은 화려함과 은은한 향나무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그녀에게 새로운 전장이자 두 번째 인생의 출발선이 될 곳이었습니다. 주방 한편에 마련된 작은 사물함에 자신의 짐을 풀던 유진은 지갑에서 조심스럽게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빳빳하게 다린 군복을 입고 수많은 훈장을 가슴에 단 채 강인하면서도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한 여성.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자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유진은 그 사진을 사물함 안쪽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막 값비싼 가죽 케이스에서 꺼낸 자신의 새 조리용 칼 세트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어머니의 훈장과 자신의 칼, 마치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군인처럼 유진의 눈빛은 결연한 의지로 빛났습니다. 그녀는 이 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주겠다고 사진 속 어머니에게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전화가 짧게 진동했습니다. 화면에 뜬 어머니라는 이름에 유진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에는 늘 그렇듯 딸에 대한 걱정과 믿음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우리 딸 첫 출근인데 괜찮아? 잠은 설친 거 아니고?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유진은 어깨에 들어가 있던 힘을 살짝 뺄 수 있었습니다. 그럼요. 특전사 야간 행군보다야 훨씬 쉽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유진이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어머니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아, 그곳은 군대와는 전혀 다른 곳이다. 총과 칼보다 더 날카로운 것이 사람의 혀와 시선일 수 있어. 항상 신중해야 한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 일을 하고 싶었어요. 유진은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고된 훈련 속에서 동료들과 나눠 먹던 차가운 전투 식량 하나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어머니는 아시잖아요. 그 작은 온기를 이제는 제 손으로 직접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제 칼이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굳건했고 그 안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진실한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그저 화면 속 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라면 엄마는 믿는다. 하지만 기억하거라. 어떤 상황에서도 너 자신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끝으로 통화는 종료되었습니다. 유진은 어머니의 마지막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녁 영업이 시작되자 미락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
값비싼 옷을 차려입은 손님들의 나직한 웃음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무대의 중심에는 단연 헤드셰프 최강민이 있었습니다. 그는 손님들 앞에서라면 예술가였고 쇼맨이었으며 젠틀한 미식의 전도사였습니다. 이 방어는 오늘 새벽 제주에서 막 도착한 것입니다. 기름이 가장 잘 오른 뱃살 부위만을 엄선했으니 입안에서 녹아내리는 풍미를 제대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부드럽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현란하면서도 절도 있는 손놀림에 손님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주방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 예술가의 가면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온화했던 미소는 간데없이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차갑고 잔인한 폭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방금 설거지를 마친 막내 직원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그쳤습니다. 이 새끼야, 접시에 물기 하나 남기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당장 그만둬. 이 쓸모없는 놈아. 주방 안은 그의 욕설과 그릇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 그리고 두려움에 찬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했던 홀의 불빛이 완전히 꺼진 주방은 최강민의 이중성을 상징하듯 어둡고 축축한 기운만이 감돌았습니다. 유진은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직감했습니다. 자신이 발을 들인 곳이 단순한 주방이 아니라 한 인간의 잔혹한 왕국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왕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저 요리만 잘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유진의 불길한 예감은 며칠 지나지 않아 그녀의 눈앞에서 끔찍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사건은 서늘한 냉기가 감도는 거대한 식자재 창고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유진은 그곳에서 홀서빙을 담당하는 선배 박소희를 보았습니다. 소희는 22살에 아직 앳된 티를 벗지 못한 여린 여성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대학을 휴학하고 동생의 학비를 벌기 위해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녀가 무거운 식자재 상자를 힘겹게 옮기고 있을 때 최강민이 유령처럼 소리 없이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왔습니다. 어이구, 우리 소혜 씨, 이런 건 나 같은 남자가 들어야지. 그는 능글맞기 짝이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상자를 받아드는 척하며 그녀의 어깨와 등을 노골적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주려는 사람의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의도를 품은 끈적하고 불쾌한 움직임이었죠. 소희의 몸이 순간적으로 돌처럼 굳어지는 것을 유진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와 수치심으로 하얗게 질렸지만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주방의 다른 직원들은 그 광경을 흘깃 보고는 약속이라도 한 듯 못 본 척 고개를 돌려 자신의 일에만 몰두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이곳 미락에서 살아남기 위한 불문율이라도 되는 것처럼 모두가 침묵의 동조자가 되었습니다. 유진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군 시절 비겁한 적과 마주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명백한 폭력이었습니다. 최강민은 소희의 반응을 즐기는 듯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는 창고의 서늘한 냉기를 핑계 삼아 소희의 팔을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소희 씨 춥겠다. 이리 와, 내가 좀 녹여줄게. 그의 시선은 음흉하게 소희의 목덜미와 가슴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유진은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커다란 스테인리스 양념통을 들고 두 사람 사이를 향해 망설임 없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쾅 하는 요란한 소리가 창고 전체에 울려 퍼지도록 통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소리에 최강민과 소희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로 향했습니다. 유진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오직 최강민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며 말했습니다. 셰프님, 예약 손님들이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지 않으면 코스 시간이 늦어질 겁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는 감히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과 서늘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강민의 눈썹이 불쾌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감히 막내 중에 막내인 신참이 자신의 사적인 시간을 방해했다는 사실에 그의 심기는 극도로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소희를 희롱하던 손을 마지못해 떼어내며 유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내 스케줄까지 관리해 주는 거야? 아주 대단한 신입이 들어왔어. 아주. 그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가시가 잔뜩 박혀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팽팽한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유진은 그의 모욕적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선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결국 먼저 시선을 피한 것은 최강민이었습니다. 그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일이나 해. 라며 유진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는 창고를 나갔습니다. 유진은 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굳어있는 소희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선배. 그제야 참았던 숨을 몰아쉰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녀의 커다란 눈에는 이미 눈물이 한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렁그렁한 눈물을 본 유진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서 끙끙 앓던 유진은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군대였다면 당장 상부의 보고의 절차에 따라 처리했겠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증거도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나섰다가 오히려 소희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도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유진은 식당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는 김 실장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50대의 김 실장은 늘 온화한 미소로 직원들을 대했고 특히 여직원들에게는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얘기해라며 따뜻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유진은 그녀라면 분명 상식적인 판단을 내려주고 소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마감 정리가 한창인 주방 한쪽에서 유진은 조심스럽게 김 실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실장님,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김 실장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유진을 자신의 작은 사무실로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차까지 내어주는 그녀의 모습에 유진은 잠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목격했던 식자재 창고에서의 일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최 셰프님께서 박소희 선배에게 하시는 행동들이 조금 과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희 선배도 무척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유진의 말을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김 실장은 이야기가 끝나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유진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유진 씨가 아직 최 셰프님을 잘 몰라서 그래. 그 사람이 겉은 좀 무뚝뚝하고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속은 따뜻한 사람이야. 악의는 없을 거야. 유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악의가 없다니요? 그건 명백한 성희롱이었습니다. 소희 선배는 공포에 떨고 있었다고요. 유진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습니다. 그러자 김 실장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그녀의 말을 막았습니다. 유진 씨,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잖아. 우리 미락이 어떤 곳이야. 여기서 일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 괜히 최 셰프 심기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 없어. 소희한테도 내가 나중에 따로 얘기해 둘 테니 유진 씨는 그냥 못 본 걸로 해. 그게 유진 씨를 위해서도 소희를 위해서도 좋은 길이야. 김 실장의 인자했던 미소는 어느새 사라지고 식당의 이익과 안위만을 생각하는 냉정한 경영자의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진은 등 뒤에서 차가운 물이 끼얹어지는 듯한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믿었던 마지막 어른마저 진실 앞에서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이곳은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이었고 자신은 그저
그들의 평화를 깨뜨리는 불청객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든 직원이 퇴근하고 텅 빈 주방에 남아 뒷정리를 하던 유진을 부른 것은 최강민이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어둠 속에 서서 유진을 싸늘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너 오늘 낮에 김 실장 사무실 가서 뭐라고 씨부렸냐?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살기는 맹수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마도 김 실장이 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을 터였습니다.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어떤 변명을 한들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최강민은 유진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한 걸음 더 다가와 그녀의 귓가에 독사처럼 속삭였습니다. 주제넘게 눈치 없이 까불면 이 좁은 바닥에서 2번 다시 칼도 못 잡게 만들어줄 수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잘 모르나 본데. 그의 입에서 나온 술 냄새 섞인 뜨거운 숨결이 유진의 뺨에 불쾌하게 닿았습니다. 내가 뭐 특전사 출신? 웃기지 마. 군대 놀이는 군대 가서 하고 여기선 내가 왕이야. 내가 던져주는 생선 대가리나 썰어야 하는 막내 주제에 어디서 정의의 사도 행세야? 그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유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유진은 조리대 아래로 보이지 않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한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그의 턱을 꺾어버리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조언을 떠올리며 간신히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유진은 그저 말없이 활활 타오르는 분노를 담아 그의 눈을 똑바로 쏘아볼 뿐이었습니다. 그 지지 않는 눈빛에 기분이 상했는지 최강민은 두고 봐. 내일부터 넌 지옥을 맛보게 될 테니까. 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지옥의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최강민의 비열하고 집요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유진을 고립시키고 망신을 주었습니다. 아침 재료 준비 시간, 다른 모든 직원에게는 은빛 비늘이 선명하게 빛나는 최상급의 활어를 배분하면서 유진의 도마 위에는 눈알이 흐리멍덩하고 아가미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는 썩기 직전의 생선을 던져주었습니다. 어디 내 실력으로 이것도 살려봐라. 특전사 출신이라며 죽은 사람도 살린다면서 이 정도 생선은 껌 아니냐? 그는 주변의 다른 직원들까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아냥거리며 유진의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유진은 묵묵히 그 생선을 들고 최대한 먹을 수 있는 부위만이라도 살려내려 애썼지만 결과물은 초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점심 영업이 한창일 때 유진이 밤새 외운 레시피대로 정성껏 해물 육수를 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최강민은 슬그머니 다가와 유진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야 막내, 육수 색깔이 왜 그 모양이야? 비법 소스를 아직 안 넣었잖아. 저기 선반 위에 있는 거, 그거 새국자 넣어. 유진은 순간 의심이 들었지만 헤드셰프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가리킨 소스를 넣는 순간 맑고 투명해야 할 육수는 역한 냄새를 풍기는 흙탕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것은 비법 소스가 아니라 생선 조림에나 쓰는 진간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손님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유진을 질책했습니다. 이봐요. 이게 지금 손님상에 나갈 음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죄송합니다. 손님 여러분, 저희 막내가 아직 기본도 안 된 아이라서요. 제가 책임지고 다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의 능숙한 연기에 손님들은 오히려 그의 프로의식을 칭찬했고 모든 책임과 비난은 오롯이 유진의 몫이 되었습니다. 주방의 다른 직원들은 그런 유진을 그저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그건 셰프님의 지시였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강민의 서슬 퍼런 권력 아래 진실은
너무나도 쉽게 왜곡되고 짓밟혔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교묘한 괴롭힘에 유진의 몸과 마음은 멍들어갔습니다.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모래를 씹는 듯 했습니다. 한때 반짝이던 눈빛은 빛을 잃었고 굳게 다물었던 입술은 자주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가 과연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사람을 살리는 요리를 하겠다던 내 꿈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꺾여버리는 걸까? 그녀의 단단했던 결심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좁고 차가운 자취방으로 돌아온 유진은 결국 무너지듯 침대에 주저앉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꾹꾹 눌러왔던 모든 서름과 분노, 절망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제가 다 잘못 생각했던 걸까요? 그냥 군대에 계속 있었어야 했을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화면 너머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딸의 울음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을 때 그녀는 섣부른 위로 대신 평생을 지휘관으로 살아온 사람다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내 딸,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들어라. 전장에서 가장 먼저 죽는 병사가 어떤 병사인 줄 아느냐? 분노에 차서 적에게 무작정 돌진하는 병사다. 지금 내가 있는 곳도 전쟁터와 다르지 않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우는 건 지금으로 충분하다. 분노하는 건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늦지 않아. 지금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을 정확하고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적의 강점은 무엇이고 숨기고 싶어하는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약점을 단번에 끊어버릴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는 거다. 명심해라. 전쟁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략으로 하는 것이다. 어머니의 조언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딸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작전 지침이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유진은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과 절망으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와 반드시 이기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특전사 한유진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늦은 퇴근길, 유진은 식당 뒤편 어두운 골목에서 웅크리고 앉아 소리 죽여 울고 있는 소희를 발견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가냘픈 어깨가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소희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온기에 놀라 고개를 든 소희의 얼굴은 이미 눈물과 콧물로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선배, 무슨 일이에요? 유진의 차분한 목소리에 그동안 애써 억눌러왔던 소희의 감정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오늘 있었던 식당 전체 회식 자리에서의 일을 띄엄띄엄 하지만 절박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최강민이 억지로 그녀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는 다른 남자 직원들이 보란듯이 술을 따르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거절하려고 했는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내가 사장이라도 되냐면서 소리를 지르고 망신을 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는데 소희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최강민이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자신의 허벅지를 노골적으로 더듬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소름 끼치고 더러워서 당장 뿌리치고 도망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생각에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소희는 동생의 비싼 학비를 생각하면 당장 일을 그만둘 수도 없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땅이 꺼져라 오열했습니다. 그녀의 서러운 울음소리는 칼날이 되어 유진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소희의 눈물은 곧
자신의 눈물이 될 수도 있었고 침묵으로 그 폭력을 방관한 모든 이들의 비겁함이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의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망설임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는 대신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뇌리에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감정보다 전략이 먼저다. 그녀는 소희의 등을 조용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따뜻한 위로와 함께 이제 곧 시작될 전쟁을 향한 차갑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묵묵히 최강민의 부당한 지시와 괴롭힘을 감내하는 순종적인 막내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누구보다 차갑고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과거 군에서 인질 구출 작전이나 적진 침투 훈련을 받을 때 익혔던 정보 수집 및 심리전 기술을 자신의 새로운 전장인 미락의 주방에서 조용히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쉬는 시간, 다른 직원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아주 자연스럽게 최강민에 대한 화두를 던졌습니다. 와, 최 셰프님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렇게 카리스마가 넘치시니 여자들이 가만두질 않겠어요. 유진이 순진무구한 얼굴로 부러움과 존경을 표하자 경계심을 풀고 있던 남자 직원 하나가 무용담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말도 마. 저번에 새로 온 아르바이트생 하나가 엄청 예뻤는데 셰프님이 회식 끝나고 데려다 준다고 하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더다고. 또 다른 직원은 술 기운을 빌려 말했습니다. 회식만 하면 꼭 어린 여자애들 옆에 앉혀서 술 따르게 하고 어깨 주무르는 건 그냥 습관이야, 습관. 그렇게 하나둘씩 모인 정보의 조각들은 최강민이라는 인간의 추악한 실체를 증명하는 퍼즐이 되어갔습니다. 피해자는 소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의 권력과 이 좁은 외식업계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애써 외면하고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진은 그 모든 대화의 날짜와 시간, 발언한 사람의 이름까지 자신의 머릿속에 정확히 기록하고 저장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사건은 가장 바쁘고 혼란스러운 저녁 영업시간에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유진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해서 생선회를 뜨고 있었습니다. 그때 술에 살짝 취해 기분이 좋아 보였던 최강민이 어슬렁거리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유진이 막 접시에 담아내려던 광어회를 손으로 덥석 집어들더니 인상을 구기며 바닥에 거칠게 내팽개쳤습니다. 이게 회냐, 걸레 조각이냐, 두께가 왜 이따위야? 이런 걸 돈 받고 손님한테 팔겠다는 거야? 그의 고함 소리에 주방의 모든 움직임이 순간적으로 멈췄습니다. 유진은 당황했지만 이미 예상했던 시나리오라는 듯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셰프님. 다시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최강민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작정이라도 한 듯 유진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렸습니다. 너는 손재주만 없는 게 아니라 머리가 나쁜 거야. 빌어먹을 똥군기만 가득 차가지고 도대체 내 애미는 별 달고 군대에서 뭘 가르쳤길래 자식을 이따위로밖에 못 키웠어? 장군이면 뭐하냐고 자식 교육 하나 제대로 못 시키는 주제에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머니를 향한 더럽고 모욕적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머릿속에서 이성의 마지막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십 번, 수백 번을 참고 또 참았던 분노가 더는 억누를 수 없는 뜨거운 용암처럼 온몸에서 들끓었습니다. 유진은 차갑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하지만 주방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에 대한 모욕은 거두어 주시지요. 그 순간 최강민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분노로 흉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하늘 같은 자신이 그것도 모든 직원이 보는 앞에서
막내에게 정면으로 대들었다는 사실을 그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미친년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어디서 건방지게 말대꾸야.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최강민은 그대로 손을 번쩍 들어 망설임 없이 유진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살이 터지는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시끄럽던 주방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키며 울려 퍼졌습니다. 유진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돌아갔고 입안에서 짭조름한 피맛이 번졌습니다. 뺨을 맞은 불타는 듯한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뼈를 깎는 듯한 배신감과 고립감이었습니다. 유진은 본능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재료를 다듬고 저녁이면 함께 땀 흘리며 주방을 청소했던 동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 겁에 질려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발끝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유진과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희망의 끈이라고 생각했던 김 실장마저 그 끔찍한 폭력의 현장을 보고도 못 본 척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로 몸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유진은 완벽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곳은 동료가 있는 따뜻한 주방이 아니라 오직 가해자와 비겁한 방관자들만이 존재하는 차갑고 잔혹한 생존의 전쟁터였습니다. 끓어오르던 뜨거운 분노는 어느새 차갑게 식어내렸고 그 자리에는 서늘하고 냉정한 결심만이 칼날처럼 단단하게 남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자신의 작고 초라한 자취방으로 돌아와 퉁퉁 부어올라 파랗게 멍이 든 자신의 뺨에 차가운 얼음 주머니를 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피부에 닿을 때마다 낮에 겪었던 굴욕과 모멸의 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먼지 낀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뺨 한 대에 모든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 듯한 나약하고 상처받은 한 여자가 위태롭게 서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이게 정말 특전사 한유진인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십 킬로그램의 군장을 메고 산을 넘던 기억, 동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기억, 적진 한가운데서도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길을 찾던 자신의 모습이 눈앞을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고작 저런 짐승 같은 인간의 손찌검 한 번에 자신은 이토록 무력하게 당해야만 했을까요? 유진의 눈에서 뜨겁고 무거운 눈물 한 방울이 멍든 뺨을 타고 힘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약함과 패배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 순진했던 자신을 떠나보내는, 그리고 이제부터 시작될 복수를 위해 새롭게 태어나는 결의의 눈물이었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 거울 속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에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갑고 강인하며 서늘한 분노와 냉철한 이성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향해,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향해 나지막이 의졸였습니다. 그래, 전쟁은 시작됐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우는 놈이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놈이 정이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로 남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그녀는 가차없는 심판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밀하게 출근한 유진의 모습은 주방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제의 상처나 분노, 굴욕의 흔적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차분하고 순종적인 막내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유진은 출근하자마자 곧장 최강민에게 다가가 아흔도로 허리를 굽히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셰프님, 어제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셰프님께 말대꾸를 하다니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녀의 너무나도 진심 어린 사과에 최강민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역시 짐승은 패야 말을 듣는 법이지. 한번 제대로 밟아주니 바로 정신을 차리는군.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의 권력에 도취된 우월감에 흠뻑 젖었습니다. 유진의 완벽한 연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술 더 떠 마치 존경하는 우상을 바라보는 소녀 팬처럼 반짝이는 눈빛으로 최강민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셰프님을 존경합니다. 셰프님의 그 화려한 칼솜씨, 요리에 대한 깊은 철학, 그런 멋진 분에게 직접 요리를 배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매일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와 노골적인 아부의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최강민도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와 간절해 보이기까지 하는 눈빛에 서서히 모든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은 그의 자만심이 하늘을 찌를 때쯤 결정적인 미끼를 던졌습니다. 셰프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오늘 밤 영업이 모두 끝난 후에 단둘이 조용한 곳에서 셰프님의 요리 철학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술이라도 한 잔 대접하며 셰프님의 귀한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단둘이 조용한 곳에서 술 한 잔. 이 세 가지 단어가 조합되는 순간 최강민의 눈빛이 탐욕스러운 늑대처럼 번뜩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그녀를 어떻게 요리할지에 대한 더러운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음흉하고 추악한 미소를 입가에 걸며 유진의 어깨를 친근하게 툭 쳤습니다. 그래. 우리 유진 씨가 드디어 뭘 좀 아는구나. 기특해서라도 그래야지. 좋아. 오늘 밤 이 최강민 셰프가 너한테만 아주 특별한 기술을 전수해 주도록 하지. 그는 자신이 유진의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완벽하게 그녀의 계획에 걸려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구석에서 식기를 정리하던 소희가 유진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유진 씨, 나 오늘 사직서 냈어.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두기로 했어. 더는 단 하루도 여기서 버틸 자신이 없어. 소희의 갑작스러운 사직 선언은 유진의 치밀한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였습니다. 최강민을 완벽하게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 위해서는 그의 폭력과 성추행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고 가장 큰 피해자인 소희의 증언은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소희가 그만두기 전에 오늘 밤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유진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지체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오늘 밤에 결정될 운명이었습니다. 유진은 소희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믿음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배, 딱 하루만, 오늘 밤 단 하루만 더 버텨줘. 내가 약속할게. 내일 아침이 되면 선배를 괴롭히던 그 악몽, 내가 전부 다 끝내줄게. 그녀의 눈빛에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모든 영업이 끝나고 식당의 불이 꺼지자 유진은 최강민을 이끌고 식당 근처의 한적하고 허름한 골목에 위치한 모텔로 향했습니다. 모텔의 촌스러운 네온 사인이 두 사람의 얼굴을 기괴한 빛으로 비추었습니다. 최강민은 아니, 술 한잔 한다면서 무슨 이런 촌스러운 곳으로 데려오면 어떡해? 라며 짐짓 투덜거렸지만 그의 눈은 이미 저열한 욕망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진은 최강민과 만나기 1시간 전 이미 이곳에 혼자 도착해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끝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군 시절 적진에 침투해 감시 장비를 설치하던 경험을 되살렸습니다. 욕실의 작은 환풍구 커버 안쪽과 침대 옆 낡은 스탠드 조명의 갓 안쪽에 그 누구도 절대 눈치챌 수 없도록 초소형 고성능 카메라 2대를 완벽하게 위장 설치해 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치밀한 작전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최강민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유진의 허리를 거칠게 끌어안으며 그녀의 몸을 노골적으로 더듬으려 했습니다. 이야, 우리 유진 씨, 겉으로 보기보다 몸이 아주 돌덩이처럼 탄탄한데 군대에서 괜히 구른 게 아니구먼.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겨운 술 냄새와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에 소름 끼치게 닿았습니다. 유진은 속에서 치미는 구역질과 사리를 간신히 참아내며 뱀처럼 교묘하게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애써 요염하고 순진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어머, 셰프님, 성격도 급하셔라. 제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셰프님 먼저 따뜻한 물에 몸 좀 푹 푸시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제가 완벽하게 준비하고 셰프님을 황홀하게 해드릴게요. 유진의 달콤하고 노골적인 유혹에 최강민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해벌쭉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곧장 욕실로 향해 옷을 훌훌 벗어 던지고는 욕조에 몸을 담근 채 기분 좋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강민이 욕조의 따뜻한 물에 완전히 몸을 담그고 무방비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한 순간 유진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과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순식간에 사냥감을 완벽하게 함정에 몰아넣은 최상위 포식자처럼 차갑고 냉혹하며 무자비하게 변했습니다. 유진은 소리나지 않는 고양이 걸음으로 욕실 문에 다가가 미리 준비해둔 두꺼운 수건으로 바깥쪽 문고리를 칭칭 감아 안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도록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하지만 욕실 안까지 얼음장처럼 선명하게 울려 퍼지도록 말했습니다. 최강민 씨, 갑자기 들려온 자신의 이름과 싸늘하기 짝이 없는 목소리에 최강민은 당황했습니다. 유진 씨? 왜 그래? 빨리 안 들어오고. 유진은 문에 등을 기댄 채 마치 지옥의 문지기처럼 나지막이 하지만 뼈를 관통하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제 내 뺨을 때렸던 그 더러운 손으로 그동안 소희 씨한테는 정확히 무슨 짓을 했지? 그제야 상황이 자신이 상상하던 달콤한 방향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최강민은 욕설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미친년이 지금 장난하나? 문 안 열어.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잠겨있던 욕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살기는 그 어떤 날카로운 흉기보다도 위협적이었습니다. 최강민이 뭐라고 소리치며 저항하기도 전에 유진은 그의 머리채를 단단히 움켜쥐고 그대로 욕조 물속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푸, 쿨러, 컥. 최강민은 물을 잔뜩 들이켜며 고통스럽게 발버둥쳤지만 수년간 특수훈련으로 다져진 유진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유진은 군 시절 적군 생포 시 사용했던 수중저항 신문 기술을 망설임 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를 죽지 않을 만큼만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이 지옥처럼 느껴질 정도의 극한의 공포를 느끼기에는 충분한 시간 동안 물속에 집어넣었다가 꺼내기를 냉혹하게 반복했습니다. 다시 묻는다. 박소의 씨 허벅지 만졌어? 안 만졌어? 간신히 숨을 헐떡이는 최강민에게 유진이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발뺌하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 미친년 내가 언제 그런 적 없어. 유진은 대답 대신 다시 그의 머리를 무자비하게 물속에 쳐박았습니다. 몇 번의 끔찍한 반복 끝에 죽음의 공포가 그의 오만함과 거짓말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했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살려줘. 그의 입에서 마침내 첫 번째 자백이 공포에 찬 울음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뿐인가? 작년에 그만둔 20살짜리 아르바이트생한테는 무슨 짓을 했지? 아무도 없는 창고에서 어깨를 누르며 뭐라고 했어? 유진의 서늘하고 구체적인 추궁에 최강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추악하고 역겨운 만행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의 상습적인 성추행, 다른 여직원들에게 던졌던 음담패설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 심지어 식자재비를 부풀려 수년간 거액의 돈을 빼돌린 사실까지 그의 입에서는 자신의 왕국을 지탱해온 더럽고 추악한 비밀들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자백을 녹취한 후 유진은 완전히 탈진해 축 늘어진 그를 물 밖으로 끌어내 주었습니다. 최강민은 욕조 바닥에 짐승처럼 널브러져 앉아 공포에 질려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유진은 그런 그를 벌레 보듯 차갑게 내려다보며 침대 옆에 있는 스탠드 조명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자, 웃어. 최강민, 내가 이 세상에서 셰프로 불리는 마지막 밤이니까 기념사진이라도 멋지게 찍어야지. 최강민은 유진의 손짓을 따라 힘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았습니다. 낡은 스탠드 조명 갓 안쪽에서 작지만 선명하게 반짝이며 자신을 향해 있는 붉은 빛의 카메라 렌즈를, 그리고 동시에 욕실 환풍구에서도 똑같은 붉은 빛이 악마의 눈처럼 자신을 향해 깜빡이고 있다는 사실로. 그 순간 최강민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지고 그의 눈에는 완전한 절망과 파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벽한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화려했던 인생이 바로 이 순간 이 더러운 욕조 안에서 완전히 끝장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떨어진 2개의 작은 메모리 카드를 소중하게 주워들고 공포에 질려 욕조에서 짐승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는 최강민을 마지막으로 한번 견멸하듯 쳐다본 뒤 유유히 그 지옥 같은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완벽한 작전이자 완벽한 심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소희를 비롯해 그동안 최강민에게 말 못할 고통을 당해왔던 다른 전현직 여직원들을 시내의 한 조용한 스터디 카페룸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게 눈치만 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던 그들 앞에 유진은 노트북을 펼쳐 어젯밤의 모든 것이 담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평소 그들 앞에서 폭군처럼 군림하던 최강민이 물에 빠진 생쥐꼴로 자신의 입으로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추악한 만행을 하나하나 생생하게 자백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악과 충격으로 영상을 보던 여직원들의 얼굴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분노와 함께 묘한 해방감과 통쾌함이 피어올랐습니다. 그토록 거대하고 무서워 보였던 그들을 몇 년간 짓눌러왔던 두려움의 실체가 사실은 이렇게나 나약하고 비굴하며 추한 존재였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상이 모두 끝난 후 방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그 침묵을 깨고 모인 모두를 둘러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 두려워하고 숨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목소리를 내면 저 괴물을 우리 손으로 직접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유진의 용기 있는 말에 처음에는 혹시 모를 보복이 두려워 망설이던 그들도 하나둘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희가 눈물을 닦고 일어나 유진의 손을 굳게 잡았고 나 같이 싸울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시작으로 다른 피해자들도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며 함께 싸울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흩어져 숨어 지내는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상처를 보듬고 함께 정의를 외치는 강인한 연대였습니다. 유진은 김 실장에게도 이메일로 해당 영상 파일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실장님께서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셨던 밀학의 품격과 명성의 진짜 모습입니다. 실장님의 비겁한 침묵이 바로 이 괴물을 키워낸 것입니다. 잠시 후 유진과 용기를 낸 피해자들은 약속이나 한 듯 모두 검은 옷을 맞춰 입고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영상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였고 그들은 최강민을 상습, 성추행 및 폭행, 갈취, 협박 등의 혐의로 정식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곧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셰프의 추악한 이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대중은 그의 이중적인 모습에 경악하고 분노했으며 그가 출연했던 모든 방송은 중단되었고 광고는 끊겼습니다. 최강민은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되었고 밀학 역시 손님들의 불매운동과 비난 여론에 휩쓸려 결국 불명예스럽게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차가운 겨울이 지나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번화가에서 조금 벗어난 한적한 주택가 골목에 작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아담한 식당 하나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의 나무 간판에는 진심식당이라는 이름이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의 자랑스러운 주인은 바로 한유진과 박소희였습니다. 유진은 주방에서, 소희는 홀에서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며 찾아오는 손님들을 진심으로 맞이했습니다. 가게 앞 작은 칠판 입간판에는 삐뚤빼뚤하지만 진심이 담긴 손글씨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진심을 다해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한 끼를 정성껏 만듭니다. 유진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분노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힘으로 부정을 바로잡고 소중한 동료를 지켜냈으며 마침내 요리사 한유진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자신만의 작은 주방에서 자신이 만든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손님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환하게 미소 짓는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미슐랭 스타 셰프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답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사람을 해하는 칼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칼의 진정한 의미와 기쁨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을 누르시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꼭 눌러주시면 부자 되실 거예요.